장모님,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턴을 넘으시네요. 제 취미도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취미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진출할 때 도움이 된다고요. 장모님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셔서 이런 건 잘 모르시겠죠? 와, 장모님이 그걸 그새 당신한테 일러 합쳤구나. 아주 자기 손주까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치? 내가 애비 없는 여자를 아내로 받아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냐?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 중인 심은옥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빛 좋은 개살구도 아니고 그다지 때깔조차 좋지 않았던 개살구 같은 사위를 둔 70대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통찰력이 생긴다고들 하지만 이상한 사람은 꼭 한 명씩 우리 인생에 걸려드는 것 같아요. 제 사위도 그런 경우였죠.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자주 듣는 사연들을 보면 제 나이대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이런 똥 밟는 경험을 하더군요. 살면서 꼭 피해가야 할 인간 군상 중 제 사위 같은 유형도 있으니 미리 알고 피해 다니시라고 이 이야기를 씁니다. 저는 시장에서 나물과 야채를 팔며 혼자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애들 아빠는 바람이 나서 첫째 아들이 5살 때 집을 나갔거든요. 그것도 다방 레지랑 눈이 맞아서 말이죠. 그리고 15년 뒤 그 사람의 친척을 통해 그 남자가 결국 그 여자에게 버림받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쓸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이들도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남자가 집을 나간 후 저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나중에는 시장에 나물 가게를 차렸습니다. 자식들이 아빠 없이 자란다고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먹고 입는 건 아껴도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착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라주었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죠. 딸은 지방군기대를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꽤 잘 알려진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울의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던 아들은 34살에 결혼하고 미국 지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몇 년 경험을 쌓으면 한국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뒤 딸도 같은 나이인 3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2년 뒤에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요. 어느 날 사위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취나물 무침을 좀 해왔어요. 저는 너무 기특해서 말했죠. 아이고, 용돈 주고 선물 사다 주는 사위야 들어봤어도 이렇게 반찬까지 해다 주는 사위는 처음이네. 어쩜 이렇게 손이 야무지니? 역시 한식 식당 사장은 다르긴 다르구나. 사위는 항상 소소한 반찬이나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사위가 인사하러 왔을 때도 서글서글하게 웃는 눈매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식사할 때도 자기 위생을 철저히 신경 쓰더라고요. 딸이 말하길. 우리 도련님이나 아가씨는 저렇게까지 신경 안 쓰는데 남편은 어릴 때 많이 아파서 시어머니께서 위생에 더 신경을 써서 그래요. 라고 하더군요. 사위가 하도 깔끔을 떨어서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한 식당이 이 주변에서는 이 집이 최고야 라며 자랑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의 성격에서 조금 이기적이고 좀스러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앞에 가져다 놓고 혼자 다 먹는다든지 계산할 때는 슬쩍 딴청을 피우고 딸이 대신 계산하면 기분 나쁜 티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들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째째해 보였지만 딸도 잘 살고 있고
사람이 어떻게 장점만 있을 수 있겠냐 싶어서 굳이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위의 본성을 알게 된 건 손주가 3살이 되었던 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집에 온 사위는 무언가 바리바리 꺼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생일을 맞아 이런저런 음식을 챙겨온 줄 알고 고맙게 생각했는데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사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생신 선물 대신 잡채, 버섯 탕수, 그리고 양념게장 좀 가져왔어요. 미역국은 우리 엄마가 끓여왔고요. 사위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어갔지만 딸은 갑작스럽게 사위의 말을 끊으며 말했죠. 그걸 언제 또?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여기 선물로 용돈 좀 넣었어. 30만 원이야. 딸이 내민 용돈을 받아들며 사위를 봤는데 그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딸과 상의하지 않고 준비한 돈이었던 모양입니다. 딸이 억지로 용돈을 제 손에 쥐어주었지만 사위의 불만스러운 표정이 느껴져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피곤해서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뒤 딸과 사위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느꼈어요.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던 차에 주방 베란다 쪽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 창문이 주방 쪽을 향해 있었고 그쪽 베란다 창문이 항상 환기 차원에서 열려 있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잘 들렸죠. 두 사람은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 이제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엄마한테 갖다 드리지 말라고. 왜 잔반 처리하듯 엄마한테 가져다 줘? 그것도 생신 선물이라면서 언제 그걸 가져온 거야? 차에 탈 때까지도 못 봤는데 그걸 언제 다 챙겨왔어? 사위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꾸했습니다. 어제 미리 차 트렁크에 실어뒀지. 안 상했을 거야. 나는 워낙 위장이 약해서 당신 엄마가 해준 미역국만 먹었어. 그리고 생각해봐.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재료비도 아끼고 용돈 안 들이고도 장모님 기분 좋게 해드렸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여태 당신이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우리 집이나 시댁에 가져올 때마다 따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챙겨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감동했지. 근데 저번에 당신 식당에 갔다가 남은 음식들을 대충 통에 쓸어 담는 걸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 그걸로 우리 엄마한테 생색까지 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 뭐 어때? 우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가져다 주는데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가족들도 그거 안 좋아하잖아. 난 당신이 자주 음식을 해가니까 다들 익숙해져서 별 감흥이 없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걸 남은 음식으로 생생해서 가져간다니 정말 실망이야. 하필 오늘 생신 선물로 그걸 가져올 생각을 하다니. 게다가 이번에 명절 때도 똑같이 했으면 어쩔 뻔했어. 다행히 내가 따로 준비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당신 남은 전까지 다 싸갖고 와서 생색낼 생각이었어? 사위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안 그래도 그럴 계획이었는데 네가 먼저 준비해 놓길래 그 전들은 직원들 식사를 올렸어. 그리고는 화난 듯 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왜 상의도 없이 30만 원이나 엄마한테 들었어? 그 돈 벌려면 우리 가게에 손님이 몇 명이나 와야 하는 줄 알아? 돈을 그렇게 펑펑 써도 되는 거야? 당신이 무슨 사업가 모임, 와인 동호회, 골프 같은 취미 생활에 돈 쓰는 건 펑펑 쓰면서 가족한테 30만 원 쓰는 건 그렇게 아까워? 당신처럼 사치스러운 취미에 돈 쓰는 건 정말 아니야. 그러면서 딸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남은 음식을 갖고 오면 그날로 이혼이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사위가 가져왔던 양념게장에 약간 비린 맛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 접대용으로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며 하루 종일 홀에 방치되었던 양념게장이 떠오르니 순간 기분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니 사위는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더 먹으라고 권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한 번도 그 음식을 먹지 않더군요. 물론 남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선물이라고 가져오는 건 딸 말대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까요? 화가 치밀었지만 이미 딸이 사위에게 한바탕 화를 낸 상황이라 당장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딸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혹시 홍서방이 찾아오거나 전화한 적 있어?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별건 아니야. 요즘 그 사람이 사업에 문제가 좀 생겼는지 계속 돈이 필요하대. 그런데 엄마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이상해서 혹시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엄마, 그 사람 만약에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엄마 가진 게 지금 아파트 한 채랑 노후 자금뿐이잖아.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날 저녁 사위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사위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위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요즘 제 사업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장모님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신 돈을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한 번만 빌려주시면 제가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네. 혹시 자네가 그 돈을 못 갚으면 나 이 나이에 그 빚을 어떻게 갚겠나. 이 집하고 노후 자금까지 다 날리면 결국 자식들한테 짐이 될 게야. 사위는 갑자기 억울하다는 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 저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실 거예요? 솔직히 형님은 돈도 잘 벌잖아요. 나중에 이 집을 우리 애엄마한테 물려주실 거라면 미리 증여해 주시는 셈 치고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제 사업이 망하면 우리 가족이 다 굶게 생겼다니까요. 안 될 말이지. 자네 취미가 고상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진짜 가족을 생각한다면 그 취미부터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 골프채 하나만 팔아도 좋은 가격이 나간다던데. 그러자 사위는 불쾌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장모님,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선을 넘으시네요. 제 취미도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취미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진출할 때 도움이 된다고요. 장모님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하셔서 이런 건 잘 모르시겠죠? 취미가 그저 놀고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끓어올랐지만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말 다 했어. 어디 어른한테 함부로 그따위 소리를 해. 그러자 사위는 대꾸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저를 돕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괜히 왔네요. 실내 골프나 치러 갈 걸 여기서 시간만 낭비했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위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딱 한 번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삐쳐서 집을 떠난 겁니다. 참 황당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놈 원래 이런 놈이냐? 고 물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딸이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그 인간이 식당 잔반을 가져오기 시작한 걸 알고 있었을 때부터 다정한 척, 여유로운 척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나도 남편이 좀 속이 좁고 치사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한심한 인간인 줄은 몰랐어. 도련님이랑 아가씨가 남편한테 말도 잘 안 걸고 딱 싫어하는 티가 나는 게 어릴 때 많이 싸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한테 하던 꼬라지를 보니까 동생들한테 더 심하게 굴었던 거더라고. 어머님이 맞이었던 남편이 몸도 약해서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그 사람이 뷔페에서 남은 음식을 자기 생일 선물이라고 가져온 걸 보고도 자기 생각해주는 건 우리 큰아들밖에 없다면서 다른 형제들이 준 용돈이 적다고 타박까지 했어. 원래 엄마한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사람이지라 엄마한테 털어놓고 말았네. 아무튼 엄마, 내가 그 인간 대신 사과할게. 그래도 우리 애 아빠니까 애들을 위해서 어르고 달래면서 살아봐야지 뭐. 딸은 제가 속상할까봐 말을 아꼈지만 손주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빠 없이 자라면서 겪은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런 상황을 아이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도 딸의 마음을 알기에 갈라서라는 말이 차마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뒤로 사위는 삐친 티를 대놓고 내며 제 생일이나 명절에도 빈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동안 얼굴로 앉아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손주만 끌어안고 저에게는 인사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사위에게 따졌습니다. 자네 그때 일로 언제까지 삐쳐 있을 건가? 돈 안 준다고 1년 넘게 입국 닫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말이야? 어른답게 해결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한마디도 안 하니?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잘하는 것도 마음이 내킬 때 하는 거죠.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똑바로 앉아.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애처럼 입대빨 내밀고 나한테 투정 부리는 거야? 내가 자네 친구인가? 어디서 버릇없이 굴고 있어. 자네가 나한테 잘했다고 하는 게 고작 식당 잔반 싸다 주고 생색내는 거였나? 내가 여태 모르고 있을 줄 알았지? 제 말을 들은 사위는 잠시 말을 하려다가 결국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70살에 이런 일로 다투는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한마디 더 하려는 찰나 사위는 벌떡 일어나더니 2번 다시 안 온다 며 혼자 집을 나가버렸어요. 마치 어린애가 엄마한테 혼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 사실은 저 사람, 엄마만 보면 집에 돌아가서 싸워대기 일쑤였어. 앞에서는 최대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큰 소리로 다투곤 했거든. 내가 남편이랑 사는 건지 아니면 애를 키우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 어떻게든 아이 생각해서 참고 버텨보려고 부부 상담까지 받고 있는데 도무지 바뀌질 않더라고. 완전 아나무인,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어쩌다 저런 인간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지 나도 한심해. 앞으로 홍서방은 아예 데려오지 말 거라. 괜히 데리고 와봤자 너희 둘만 싸우고 나도 기분만 나빠질 게 뻔하다. 설마 평소에도 너한테 저렇게 대하진 않겠지? 아니야, 엄마. 평소에는 나한테 무난하게 대해. 애한테도 잘하고. 그냥 엄마 미안해. 그렇게 사위와는 서로 마주치지 않은 채 1년 정도가 흘렀어요. 딸도 가끔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연락을 했고 저는 사위와 다시 마주할 일 없이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사 중에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얼마 전에 친구 언니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한 남자가 어린애처럼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지.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그 언니 큰사위라는 거야. 그래서 사이가 가까웠나 보네 하고 물었더니 아니래. 그 사위가 사고도 많이 치고 그 언니 딸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싸우고 갈라선 지 5년이나 됐대. 그런데 갑자기 그 언니가 사고로 허망하게 떠났고 장례식에서 영정사진 앞에서 그 사위가 울면서 이러더라지.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빴어요. 찾아뵙고 용서를 빌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 왔어요. 이러는 거 있지. 그걸 보고 사위도 결국엔 자식이구나 싶더라고. 내가 딸이랑 사위가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몰랐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서로 화해할 기회를 놓친 걸 보니까 우리도 너무 늦기 전에 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주머니 말대로 정말 내가 부모라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도 몰라 선뜻 손이 가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걸기가 이토록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은 답답했지만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서야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죠. 그날은 야채를 배송해 주던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전날 팔고 남은 야채와 나물만 팔고는 일찍 가게 문을 닫게 됐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멀지 않은 다른 시장에 있는 나물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 가게는 저희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다른 시장으로 옮겨간 꽤 친했던 여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녀가 그날 제가 장사를 일찍 끝낸다는 걸 알고 반나절만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중요한 볼 일이 있다면서요. 그녀의 부탁은 그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제가 원래 장사하던 시장보다 그쪽 시장은 조금 더 한산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가게 바깥쪽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어딘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젊은 남자 한 명과 함께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유, 진짜 짜증나. 대체 발주를 누가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식재료가 모자라냐고? 사장님이 하신 건데 한 번에 발주해야 싸다고 엄청 쟁여놨다가 발주 타이밍 놓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채소는 신선하게 매일 받는 게 낫다고 했잖아. 가만 보면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것 같다. 그럴 거면 그만두고 나가서 네가 직접 차려. 죄송합니다. 근데 마트로 가면 되는데 왜 시장까지 오셨어요? 지금 당장 새로 채소 사서 언제 음식하고 단가 갖추냐? 대충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나물 사는 게 훨씬 싸게 먹혀. 어차피 나물 반찬은 다 비슷해. 종류 좀 바뀌어도 상관없어.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놈이 뭘 알겠냐? 저기 있네요. 나물 가게. 놀랍게도 두 사람이 향한 목적지는 바로 제가 봐주고 있던 가게였어요. 그리고 그중 나이가 더 있어 보이는 남자는 다름 아닌 제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비싸 보이는 양복을 쫙 빼입고 있었지만 저를 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직원에게 손짓만 하더군요. 직원은 민망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혹시 떨이로 팔거나 제일 싼 나물이 뭐예요? 여기 큰 고무대야에 있는 나물 덜어서 파시는 거죠? 종류는 저희가 다 사달게요. 순간 사위를 아는 척할까 말까 고민이 됐어요. 직원한테 하는 걸 보니 진상인 게 뻔했고 저를 봐도 좋은 말을 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 문득 과일 가게 여자가 해줬던 다른 집 사위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어른인데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싶어 고개를 들고 사위를 불렀습니다. 이게 누구야? 홍서방 아니야? 그런데 사위는 자신에게 한 말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듯 절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의 팔을 살짝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반가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불렀습니다. 홍서방, 그제야 사위가 화들짝 놀라며 절 알아봤어요. 그런데 놀란 표정이 변하더니 대놓고 싫은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사위는 갑자기 제 손을 퍽 하고 뿌리치며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더럽게. 그 손 계속 남 만전 손 아니에요?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줄 알고 그 더러운 손을 대요? 더럽다니. 내 손 깨끗해. 그런데 자네, 어떻게 1년 넘게 만난 장모한테 첫마디가 더럽다는 소리일 수 있나? 나는 그래도 자네가 사위니까 반가워서 불렀는데 어쩜 그렇게 벌레 보듯이 날 보냐 말이야. 사위의 직원은 분위기가 어색해진 걸 눈치채고 사위에게 장모님이냐고 물으며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저를 보며 창피해하더니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인사하지 마. 그리고 가서 다른 직원들한테 우리 장모 봤다는 얘기도 하지 마. 알았어? 너 저쪽 가 있어. 직원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반응에 상처받은 저는 사위에게 따져 물었죠.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렇게 창피한가? 장모가 시장에서 나물 파는 게 사장 체면에 그렇게 부끄럽나? 사위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장모님, 시장에서 이러고 있는 모습이 창피하지 않아요?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장모님 가게는 저쪽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 시장은 안 간 건데 재수 없지. 여기서 딱 마주치다니. 재수 없다니. 자네 말이 너무 심하군. 내가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젠 나를 우습게 보나? 남는 잔반이나 가져다 주면서 생색내고 돈 좀 안 빌려줬다고 삐져서 한 소리 하더니 집을 나가버리질 않나. 이제는 날 더럽다고 재수 없다고 막말까지 해. 사위는 고개를 돌리더니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앞으로 별로 볼 일도 없을 장모님인데 제가 왜 애쓰며 잘해드려야 해요? 결혼할 때 돈 좀 주시길래
좀 더 챙겨주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잘 알고 했죠. 그런데 천몇백 줘놓고는 그거로 모든 걸 다 해준 것처럼 굴잖아요. 장모님처럼 시장에서 나물 팔면서 사는 장모가 있는 것도 창피한데 제가 왜 모임에서 장모님 얘기를 하겠어요? 다른 대표들 장모들은 다 부자집 만화님들이야. 제가 비교되니까 쪽팔려서 모임에도 못 나가겠다고요. 뭐, 자네 지금 제게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나?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더니 이젠 장모를 재수 없다고까지 해? 내가 남을 팔며 번 돈으로 우리 딸을 키웠고 그 덕에 자네가 우리 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자네한테 뭘 바랐나? 돈 달라고 했나? 그저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것뿐인데 자네는 그렇게 위아래도 구분 못하고 기분만 상해서 행동을 그렇게 굴지 않았나? 아, 됐어요. 장모님, 진짜 제가 왜 굳이 설설 기어야 합니까? 제가 잘해준다고 해서 더 나올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나마 애엄마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회사 다녀서 제가 얼굴 들고 다니는 거지. 장모님이 시장에서 나물 판다고 하면 쪽팔려서 어딜 나가겠어요? 사위는 그 말에 이어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몸에서 시장 비린내 나서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진짜 역겹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야? 너 같은 놈이 내 사위라는 게 더 쪽팔린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정이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내 몸에서 비린내 난다고? 네 몸에서 나는 고약한 악취가 더 역겨워. 아무리 겉을 꾸며도 속은 썩어빠진 인간아. 진짜 수준 떨어져서 못 보겠네요. 전 갈게요. 그리고 장모님, 손주까지 애비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으면 제가 여기 왔던 얘긴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장모님, 젊었을 때도 이렇게 쭈글쭈글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방 내자한테 빠져서 떠난 거겠죠? 그 말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놓여있던 무생채를 손에 쥐고 저는 그놈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은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둬. 이 늙은이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오늘 저녁에 와인 모임도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열이 오른 사위는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서서 사위를 향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까지 던지기 시작했고 구경하던 손님들까지도 사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댔죠. 야, 이놈아! 듣자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 시장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왜 시장 바닥에 기어들어와? 당장 꺼져! 시장 상인들을 그렇게 무시할 거면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지. 저놈 보니까 우리 사위는 천사구만. 어휴, 저런 사람을 사위로 두고 살다니. 몇몇 사람들은 사위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저 사람 가끔 여기서 배짱 좋게 배 내밀고 손님들한테 거들먹거리는 그 한식 식당 사장 아니야? 맞아. 저번에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랑 그 식당 갔다가 먹을 것도 없고 가격만 비싸다고 욕 엄청 하고 나왔잖아. 비싼 고기는 안 내놓고 싼 나물만 수북하게 채워놓고. 사위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상인들은 제게 다가와 위로해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것들은 정말 싹수가 없어요. 아이 참, 그런 사위 두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저는 사위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시장 한복판에서 콩가루 같은 가정사가 드러나 너무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게 주인에게 무생채 값도 물어주고 나머지 무생채는 포장해 왔어요. 괜히 장사에 피해를 준 것 같아서요. 그 여자가 건네준 일당은 받지도 않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그제야 꾹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척같이 살아오면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돈 한 번 아쉬운 소리 안 했는데 사위라는 놈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니 더 서러웠죠. 그날따라 제 모든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물을 닦아내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분노에 차 소리쳤어요. 엄마, 그 인간이 정말 그랬다고? 내가 진짜 미쳤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뒀는지. 저는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홍서방이 좋은 거야? 아니면 현수 아빠 없는 애 만들기 싫어서 참고 있는 거야? 만약 전자라면
진지하게 너 남자를 보는 눈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후자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당장 이혼해라. 내가 네 아빠 없이 널 키운 게 너무 미안해서 현수도 아빠 없이 자라게 할까봐 그동안 말을 못했어. 너한테 상처가 남을까봐 네가 알아서 결정하게 기다렸지. 그런데 오늘 그놈 꼴을 보니까 확신이 든다. 그놈은 안 될 놈이야. 언젠가 너랑 현수한테도 함부로 할 놈이야. 그런 놈은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없는 게 나아. 딸은 저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잘 생각했어. 그놈이 나한테 손주 애비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고 했어. 차라리 잘 됐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놈과 함께 살 필요 없다. 당장 갈라서. 뭐 그 인간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어이가 없네. 엄마, 사실 그 인간이랑 이혼 준비 중이야. 근데 그놈이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는 바람에 변호사랑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 인간이 현수한테 잘하긴 했지. 근데 현수가 일반식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는 애 먹을 걸 대놓고 아까워하더라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찬밥 데운 것도 세균 있다고 안 먹으면서 자기 수저 놓는 자리 물티슈로 2번씩 닦고 반찬도 제일 깨끗한 것만 골라 먹던 인간이 나랑 현수한테는 가게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는 생활비 아낀다며 생색냈어. 딸은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정작 자기 입엔 안 넣더니 새벽에 몰래 치킨 시켜 먹고 있던 걸 나한테 딱 걸렸어.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치졸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고집 피우면서 절대 안 해준대. 왜냐면 그동안 그놈 가게가 계속 적자였거든. 몰래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걸려서 대판 싸웠었고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만 생활하고 대출금도 갚고 있었지. 그놈은 그게 아까워서 나랑 이혼 못 해주는 거야. 겉으로는 잘난 척 다 하고 부자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어 하면서 말이야. 참 어이가 없지. 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어. 그래도 엄마 수상할까봐 이혼 마무리 다 되고 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놈한테 그런 꼴 당한 거 생각하니까 미안해 죽겠어. 근데 엄마, 나 그냥 순순히 이혼하진 않을 거야. 나 엄마를 개무시한 그놈 어떻게든 제대로 혼내줄 방법 찾고 있어. 딸은 그날 저녁 사위가 들어오기 전에 짐을 싸서 손주와 함께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저를 보자마자 딸은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날 밤 딸의 휴대폰으로 사위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딸의 전화를 통해 사위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을 때 그 소리는 너무도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집에 이혼 소장 보낸다는 뚝지만 남기고 애까지 데리고 나가. 네가 정말 제정신이냐? 네가 날 뭘로 소송을 걸 건데? 그동안 네가 나 무시하면서 한 발언들 그거 다 녹음해놨어. 네가 식당에서 남은 음식 엄마한테 싸가지 말라고 했다가 나한테 인격 모독한 거 있잖아. 그거 다 기록해뒀다고. 언젠가 네가 나랑 이혼할 것 같아서 증거로 남겨놓은 거야. 그리고 네가 그 잔반 집으로 가져와서 생활비 아끼려고 나랑 우리 아들한테 억지로 먹이려 한 거. 이거 육체적 정신적 학대야. 알지? 네가 오늘 우리 엄마한테 모욕 준 것도 내가 증언해줄 사람들 잔뜩 있어. 와, 장모님이 그걸 그새 당신한테 일러 합쳤구나. 아주 자기 손주까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치? 내가 애비 없는 여자를 아내로 받아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냐? 네가 나한테 내세울 게 뭐 있어? 부모 2명 다 살아있는 것 빼고 뭐 있냐? 한심한 거사. 사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그는 딸이 가장 아프게 느끼는 부분을 계속해서 쑤셔대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 상처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걸 알자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딸은 그동안 이런 아픔을 어떻게 견디고 있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었죠. 이거사, 왜 그동안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너 그때 말했으면 내가 널 당장 그 집에서 끌어냈을 텐데. 딸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없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다 알잖아. 내가 그런 소리 듣고 이혼하면 엄마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 못했어. 근데 결국 내가 참았던 게 엄마한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딸은 이토록 큰 상처를 혼자 감당하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더 일찍 이 상황을 알았어야 했는지 자책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날 이후 딸은 결심이 선 듯했습니다. 며칠 뒤 미국에 있던 아들도 이 소식을 듣고
왕복 200만 원에 달하는 비행기 값을 내고서 3일 만에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어떻게 여길 왔어? 일도 바쁠 텐데.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미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급한 일들은 다 처리하고 왔어요. 회사 분위기도 자유로워서 한동안 휴가를 낼 수 있었어요. 제가 미국 간 게 괜히 아쉽네요.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걔나 소나 다 우리 집을 무시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선미야, 비록 내가 큰 힘은 못 돼도 네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왔어. 네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들은 정말 든든한 형이었습니다. 딸은 오빠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은 듯 오빠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우리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화면에는 사위와 결혼식 날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안사돈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줄까 말까 망설였지만 내 딸을 그동안 구박했던 안사돈에게 쓴소리 한 번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둘은 씩씩대며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있던 딸은 큰 소리가 나자 손주를 방에 두고 거실로 나왔죠. 야, 장선미, 너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 그때 안사돈이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보쇼, 당신네 딸내미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당신 딸이 감히 우리 아들 식당을 식품위생법으로 신고해버렸다고? 이미 우리 아들이 2번이나 적발돼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이번 3번째는 아예 영업소 폐쇄 명령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이어 안사돈은 제 딸에게 화를 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네 새끼 아빠 사업장을 저렇게 망하게 할 수가 있냐고? 너 아빠 없이 자라서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치? 애한테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알긴 하니? 저는 안사돈과 사위를 바라봤고 그 말을 들은 딸은 저를 보며 미소를 짓더군요. 딸이 말했던 그 복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딸은 법적으로 그 사위의 식당을 신고한 거였죠. 하지만 어이가 없게도 자기 아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그저 우리 딸 탓으로 돌리며 득달같이 쫓아온 안사돈과 사위의 태도가 정말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네가 내 딸한테 아빠 없는 자식이니 뭐니 하면서 무시하는 걸 보니까 너희 집안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알겠다. 네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안 했을 거 아냐? 영업정지 2번 당했으면 내 딸 탓하기 전에 네 가게나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자기 먹을 거는 그렇게 깔끔 떨면서 손님한테 나가는 음식에 곰팡이 끼게 한 건 대체 뭐냐? 남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 갖고 장난질하니까 영업정지나 당하지. 내 딸한테 그딴 소리 하면서 뭐 아빠 없는 자식이니 이혼이니 떠들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잘못된 집안에 우리 딸을 시집 보냈구나 싶다. 차라리 늦기 전에 이혼하게 된 게 다행이다. 사위는 씩씩대며 제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장선미, 너 대체 무슨 마음을 먹었길래 나를 신고했냐? 이혼하려면 조용히 이혼이나 하지. 왜 내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하냐고? 딸은 그 말을 듣고 비웃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몰라서 물어? 난 네 사업장에 관심도 없었어. 영업 정지 2번 당했을 때도 그냥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됐나 보다 했지. 법안 어기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네가 늘 법 얘기하면서 짜증내길래 그러려니 했다고. 그런데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듣고 눈이 돌아가더라. 그래서 뭐라도 복수해 주려고 네 뒤를 좀 캐봤어. 그때 네 식당이 어떤 꼴인지 알게 됐지. 남은 음식 몰래 새 음식 사이에 섞어 내보내고 곰팡이 난 식재료 떼어내서 손님한테 먹이고 냉동실에 다 때려놓고 그딴 짓거리나 하니까 손님들이 컴플레인하지. 그런 걸 알게 된 이상 내가 가만히 있었겠냐? 이건 내 개인 복수가 아니야. 사람들 건강이 달린 문제야. 내가 그래서 신고한 거야. 이 가게 문 닫게 할 거라고. 그러자 사위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내 가게 일에 참견질이야? 네가 이딴 식으로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지금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러는 거 오늘 확실히 정리해줄게. 그는 눈에 불을 켜고 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딸 앞을 막아섰고 그 순간 안사돈이 저에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움켜잡고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화야, 이 집 그냥 오늘 완전히 박살내버려. 당장 이년들 끝장을 봐야겠어. 그녀의 말투는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장낼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미국에 있던 우리 아들이 얼마 전 집에 돌아와 머물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실에서 벌어진 소란에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의 큰 체격이 눈에 들어온 사위와 안사돈은 순간 멈칫하더군요. 아들은 키가 190이 넘고 체격도 건장해서 그 모습을 본 사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며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눈앞에 나타난 아들의 존재에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 사위를 제대로 붙잡더니 거실 바닥으로 힘껏 내던졌어요. 지화야, 나 기억 못하겠어? 나 선미 오빠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침 잘 됐네. 너 혼 좀 나자. 갑작스러운 저희 아들의 행동과 말에 사위는 눈이 휘둥그레져 당황했어요. 그 상황에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홍지화, 넌 구더기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빈 껍데기처럼 겉만 그럴싸하게 꾸미고 속은 텅 비었지. 속빈 풍선처럼 바늘 하나만 들어가도 금방 터질 놈이야. 너 같은 자식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망하게 뻔해. 네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건 내 알바 아니야. 하지만 내 동생이나 우리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주려고 한다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네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거야. 나 이제 아예 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에 여자들만 있다고 만만하게 보고 또 쳐들어올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 이 말을 듣고 사위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머리를 푹 숙였어요. 그때 내 딸 선미가 제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난 괜찮다. 하지만 이 미친 여자는 참을 수가 없구나. 사실 그때 사위의 어머니 안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안사돈은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다 하고 가만 안 둘 거라 하며 저를 협박하려 했죠. 하지만 제 손에 잡힌 안사돈의 머리채는 놓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아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제발 놔달라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안사돈을 그 사위 옆에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손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일침을 가했어요. 안사돈, 사실 나는 오늘 너를 만나면 널 아주 곤죽을 만들어버리려고 했어. 그런데 네 아들 꼴을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더라. 이런 한심한 자식을 키워놓은 네 인생은 이미 망했어. 백날 네 아들 감싸봐야 너만 더 불행해질 뿐이야. 그러고 나서 저는 사위 홍지화에게 경고했죠. 그리고 너 홍지화, 네가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너 같은 인간은 하는 일마다 망할 거야. 남을 우습게 보는 놈은 결국 누구에게나 무시당하게 돼 있어. 더 험한 꼴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둘 다 내 딸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지금 당장 꺼져. 제가 이렇게 말을 마치자 여전히 기침을 해대는 사위와 눈물과 콧물을 흘리던 안사돈을 향해 제 아들이 주먹을 뚝뚝 꺾으며 위협적으로 다가갔어요. 그제야 두 사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제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죠. 그렇게 서둘러 집을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제 딸은 그 놈과 이혼했고 손주의 양육권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그 놈이 말아먹은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 딸은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놈의 무책임한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죠. 사위는 딸에게 줄 돈이 없어서 결국 빚더미에 앉은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그 이후로 시댁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위가 운영하던 한식 뷔페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그는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까지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지만 돈이 없다며 배째라식으로 나왔어요. 그 소식은 딸의 신우이가 직접 전해줬어요. 신우이는 우리 큰오빠 꼴 참 좋게 됐네라며 통쾌하게 웃으면서 제 딸에게 말했어요. 사위가 이제 형사 고소에다가 민사 소송까지 당해서 합의를 제대로 못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신우이는 남을 그렇게 우습게 보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야. 완전 쌤통이지 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고 딸도 속이 시원해 하더라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던 그놈이 이제야 제 값을 치르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아들만 감싸고 돌던 안사돈이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 몰래 빚까지 내서 아들의 소송 비용을 갚아주려 하다가 결국 바깥사돈한테도 징징대기 시작했대요. 바깥사돈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안사돈과 사위를 결국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카드 대출을 받아서 급하게 마련한 보증금으로 월세 35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정말 한심한 노릇이죠. 게다가 그놈이 시장에서 사람들과 싸움을 벌인 사건 이후로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건으로 직원들이 사위를 고소한 것도 아직 진행 중이랍니다. 밀린 월급을 비롯해 퇴직금 문제까지 겹쳐서 사위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거죠. 이제 그놈이 결국 최후의 벌금과 빚더미에 눌릴지 아니면 차디찬 감옥의 창살 안에 갇히게 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겠어요. 정말 자업자득이 따로 없지요. 딸이 저에게 엄마, 그놈한테 혹시 연락 온 적 없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있지. 왜 없겠니? 홍지와 같은 찌질한 놈이 염치가 있을 리가 있니?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 폭탄을 보내더라. 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하지만 나는 그런 문자 전부 다 무시하고 차단했어. 그런 놈은 상대조차 하지 않는 게 진정한 벌이거든. 그 말을 듣고 딸도 그놈 분명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야. 라며 웃었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새해를 맞아 미국에 있던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예쁜 손녀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하길, 엄마, 우리 이번 11월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서울에서 살게 될 거예요. 비록 서울에서 살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엄마와 선미에게 3시간만 걸리면 달려올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느리도 그 옆에서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온 김에 집도 좀 알아보려고요. 라고 덧붙였죠. 저는 이제 아들의 완전한 귀국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네요. 이렇게 요즘은 예전처럼 적적하지 않습니다. 딸과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안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물론 딸이 이혼한 건 저로서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조용했던 집이 이제는 다시 시끌벅적해졌고 손주가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저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일하면서도 집에 가서 딸과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에 휘파람까지 불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저는 앞으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딸과 손주를 지키고 그들이 다시는 나쁜 인간들에게 엮이지 않도록 할 겁니다. 마치 제 전 사위처럼 옆에 두면 해만 끼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에서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가는 사람이 많더군요.
멀리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할수록 그 본질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비어있는 속을 남의 것으로 채우려 하죠.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고를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과일 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하게 고르는데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을 고르는 일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제 저도 제 딸도 그리고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모두 올해는 좋은 인연만 만나길 바랍니다.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심은옥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님들이 먼저 말씀드리기 전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위 때문에 겪으신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스트레스를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위가 심은옥님과 딸에게 보여준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고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심은옥님의 결단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장사를 하시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심은옥님의 큰 자산입니다. 시장에서의 삶처럼 심은옥님의 마음도 강인하고 풍요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보세요. 더 이상 누군가의 무시에 상처받지 마시고 심은옥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딸과 손주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서로를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세요.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심은옥님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심은옥님의 용기와 사랑이 다시 빛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심은옥님들 응원합니다. 이 사연은 심은옥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심은옥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심은옥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